자, 이번에는 인체 구조와 기능입니다, 여러분. 자, 중간에 비어있는 칸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모니터 보면서 여러분들이 메꾸셔야 돼요. 메꾸셔야 돼요. 자, 인체 구조와 기능에서 먼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여러분 당연히 뭐라고 해요? 세포라고 하겠죠. 그래서 메꾸세요, 여러분. 세포.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다. 그럼 그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 조직, 뭐 치밀 조직 이런 말 하잖아요. 결합 조직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게 뭐 같이 모였을 때 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 또는 뭐 소장 중에서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장기를 뭐라고 한다? 기관이라고 하겠죠. 기관이 돼. 그럼 기관들 중에서 위, 식도, 소장, 대장 얘네들이 만나면 모두 뭐라고 합니까? 개통 이래서 소화기계라고 하죠. 폐, 기관지 뭐 이런 게 다 만나면 뭐라고 해요? 호흡기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포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혈액순환 그리기라고 해서 제가 그려놨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실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적어놨던 거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글씨 못 썼어도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제가 폐정맥 위에 게 폐정맥이죠. 그리고 밑에 게 대동맥이죠. 그리고 옆에 대정맥 그리고 요 위에가 폐동맥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심장에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설명은 여러분 인체 구조와 기능 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혈액순환의 흐름 요거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심장에는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스포츠를 할 때도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를 내가 1인자는 될 수 없는데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때 심장에도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조절하는 곳이 있어. 그거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름이 참고로 동방결절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방결절. 여기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 오심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결절이라는 게. 되셨습니까?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봐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전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가 같이 그럼 산소가 내 몸에서 쓰이고 나서 찌꺼기,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로 보내서 바꿔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신에 썼던 피들을 찌꺼기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오심방으로 가고 있잖아. 오심방으로. 그죠? 오심방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때 이용하는 혈관의 이름이 뭐였어요? 대정맥이었거든. 그럼 대정맥이 어떻게 있다? 상대정맥이 있고 하대정맥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상대정맥은 흉곽, 가슴 쪽이나 또는 팔 이런 쪽에 있던 찌꺼기 피들은 상대정맥을 타고 오심방으로 갈 거고 밑에 문제에서 보시면 복강 그리고 하지에 있는 정맥피는 심방이랬는데 심방에 꼭 집어서 말하면 오심방 오심방으로 들어갈 때 이용하는 혈관은 어느 혈관이다? 복강, 하지 자, 아래쪽이죠. 복강, 하지 그러니까 어느 혈관? 하대정맥을 이용하는 거죠. 적으셔야 되겠죠. 하대정맥, 하대정맥 되셨습니까? 흉곽과 상지에 있는 정맥피를 모아서 간다 이래 말하면 상대정맥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하대정맥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문정맥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소장에서 간으로 보낼 때 이용하는 혈관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하죠. 기본이죠. 맞추셔야 되는 문제란 뜻입니다. 관상동맥이라는 거. 자, 관상동맥은 어떤 곳이다? 심장에 위치할 거고 하는 일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거죠. 이 운반하는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좁아졌어. 그건 뭐예요? 협심증.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혔어. 폐쇄, 막혔어 하면 뭐예요? 이거는 심근경색증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심장에는 방이 4개잖아요. 그죠? 4개인데 이 중에서 모든 피를 그쪽에서 다 전달받아. 그래서 준비 시작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이스가 좌심실이죠. 좌심실에는 산소가 풍부한 피를 여기에다 다 모을 거야. 모아서 하나, 둘, 셋 하고 대동맥을 타고 전신에 산소를 공급할 거야. 그래서 이 좌심실은 몸에 있는 피를 모아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쥐어짜야 되니까 이곳이 다른 부위보다요 일을 제일 많이 해. 그래서 일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은 살도 많이 배겨 있어서요 두꺼워요. 다른 쪽보다 두꺼워요. 어디가요? 좌심실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심장에서 벽이 가장 두꺼운 곳이 어디냐 하면은 좌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심장에서 가장 압력이 높은 부위가 어디냐? 가장 압력이 높은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말해도 그 부위가 어디다? 좌심실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가장 높고 두꺼운 부위 하면은 좌심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심장에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뭐라 했어요? 판막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있다 그랬어. 판막이 4개 있다 그랬죠. 그럼 그 판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빨강색이 여기가 판막이 있는 곳을 제가 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판막이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뭐라고 합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이천판.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이천판. 또는 다른 말로 승모판 같은 말이죠. 승모판, 이천판 있죠. 그 다음에 또 오심방, 오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자, 요 판막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위에 적으셔야 되겠죠? 뭐라고요? 삼천판이라고 하겠죠. 기본이야 여러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판막이 4개라고 했으니까 또 2개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봐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좀 진하게 표시를 하세요. 프린터가 좀 연하게 됐네요. 자, 여기에 좌심실하고 대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판막이 있었지. 자, 요 판막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겠죠. 대동맥 판막. 대동맥 판막.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판막이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오심실하고 여기 폐동맥하고 있는 이 부분에 판막이 하나가 있었어. 그림에서 여러분 좀 진하게 표시해 두세요. 자, 요 판막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요거는 폐동맥하고 연결됐다. 그래서 이 판막의 이름은 폐동맥 판막이라고 하겠습니다. 폐동맥 판막. 되셨습니까? 폐동맥 판막. 자, 그래서 이렇게 판막은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삼천판, 이천판, 그리고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면 판막은 어떤 일을 합니까? 기본이죠 여러분. 판막이 하는 일은 적으셔요. 어떤 일을 한다? 혈액의 역류 방지. 그죠? 역류 방지 역할을 한다는 거.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호흡기계예요. 자, 호흡기계 구조라고 돼 있죠. 순서대로 여러분 기억해요. 순서대로. 자, 제일 먼저 공기가 들어가는 첫 관문이 어디다? 구강이 아니라 비강부터 시작하는 거죠. 호흡기는 비강부터, 소화기계는 구강부터, 그죠? 비강, 그리고 인두, 그리고 후두, 기관, 그리고 기관지,
폐 이렇게 되겠죠. 혹시 시험에서 폐를 폐포라고 적혀 있어도 맞다 해야 되겠지.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어도 그 하나를 빼고라도 순서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맞죠? 혹시 여기에 기관지라는 게 빠져 있어도 부두, 기관, 폐 이렇게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정리니까 제가 해부적인 설명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이해하실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인두라는 거 있지. 자, 인두의 특징이 어떤 거 있습니까? 인두는 소화기계에서도 구강, 그 다음 어디에요? 인두 들어가지. 비강에서 호흡기계에서도 인두 들어가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인두는 소화기이면서 호흡기라는 거. 또는 다르게 말하면 그거를 소화기라는 말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거고 호흡기라는 말은 공기가 지나가는 거니까 인두는 음식물과 공기의 공동 통로다. 모두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곳이 어디냐 이래 말하면 인두가 되겠죠. 그죠?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서 시험 문제에서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 이때 가스 교환이라는 거는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어디입니까? 폐가 되겠죠. 또는 폐포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폐 또는 폐포 되셨죠? 자, 그 밑에 건 여러분 참고로 봅니다. 제가 참고라는 건 참고라고 표현해요. 자, 1의 호흡량이라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인간이 한 번에 한 사람이 숨을 쉴 때 깊이 들여 마셨어. 그리고 후 내셨어. 그때 뭐가 들어가고 나가요? 공기가 들어가지. 그래서 한 번에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들락날락거리는 공기량, 그거를 뭐라고 한다? 1회 호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기량이 최대 얼마다? 500cc예요. 최대 500cc. 한 번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쉴 때 들락날락거리는 공기량, 그거를 1회 호흡량이라고 하고 500cc입니다. 그러면 폐활량은 뭐예요? 이 폐가 공기를 이빨 가득 담는다면 얼마를 담을 수 있냐 하는 게 폐활량이겠죠. 그게 정상적으로는 4,500cc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참고로만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거 아셔야 되겠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자,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늑강근이라는 거 적혀 있죠. 늑강근.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중에서 주로 안정시에 관여를 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근육이 뭐냐? 이래 말하면 답이 뭐예요? 횡경막이 되겠죠. 적으셔야 되겠죠. 횡경막 하는 거. 횡경막. 그래서 결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횡경막 그리고 늑강근. 메인은 어떤 거다? 횡경막.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호흡을 조절하는 센터 어디다? 연수. 연수.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거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전체 호흡 중에서 약간 체인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큰 호흡에서 외호흡, 폐호흡 이란 말했죠. 외호흡 그리고 내호흡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외호흡하고 뇌호흡 두 가지로 한번 체인을 나눠 봤을 때 외호흡은 어떤 거와 어떤 거 사이에 이루어지냐 했을 때 외폐혈이라고 외우자 그랬습니다. 자, 참고로만 합시다. 외폐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자, 외호흡은 결론적으로 외폐혈 이렇게 외우라는 이유는 외호흡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폐와 그리고 혈액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이다. 외폐혈. 내호흡은 내조혈이라고 했거든. 내호흡은 조직과 그리고 혈액 사이의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다. 내호흡. 되셨습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내호흡이란 뭐냐? 이래 말하면 내조혈이니까 조직과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이 내호흡이다. 외호흡은 뭐냐? 외폐혈이니까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이다 하는 게 외호흡이다. 되셨습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후두라는 거 있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후두는요. 이 후두는
9개의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골,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본문의 중심, 가장 그 9개 물렁뼈 중에서요, 가장 커요. 그리고 아담의 사과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그 말은 남자들 요 앞에 목 튀어나온 부분 있죠, 목에. 그 부분이에요. 자, 그 뼈의 물렁뼈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알아두셔야죠. 적으십니다. 갑상연골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상연골. 갑상연골. 되셨습니까? 후두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연골의 이름은 뭐다? 갑상연골이에요. 그래서 갑상연골이란 말이 붙은 거 보니까 뭐하고 되게 가까워? 갑상선하고 되게 가까이 있어. 후두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절제 수술할 때 환자에게 말을 시켜보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 있었죠. 왜? 말을 시켜보는 이유가 후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 후두 신경이 다쳤을까봐 갑상선 절제하다가 후두 신경을 다쳤을까봐 갑상선 절제술하고 말을 시켜본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갑상연골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후두개라는 게 있어요. 자, 후두개는 후두의 막에다 생각하세요. 후두의 막에다. 그럼 막에라는 말은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거죠. 그럼 평소에는 이 막에가 어떻게 돼 있다? 열려 있어요. 후두 마개가 열려 있어. 왜? 공기 들어오라고. 공기가 들어오라고 열려 있는데 만에 하나 인두가 잘못해가지고 아까 인두는 음식물도 지나간다 그랬죠. 그럼 음식물이 지나가는 인두에서 소화기계로 보내야 되잖아. 음식물이 지나가면. 공기가 지나가면 후두로 보내야 되는데 인두가 헷가닥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요. 후두로 보냈어. 음식물을. 그럼 후두가 평소에 마개가 열려있는데 자기한테로 음식물이 넘어오잖아. 그럼 넘어오면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올 때 후두의 마개가 어떡한다? 딸까닥 닫혀버려. 음식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어디다? 후두의 마개다. 그래서 후두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을 삼킬 때 후두의 입구를 막아버릴게요. 왜? 음식물이 후두로 들어올까봐. 그래서 음식물이 후두로 못 넘어오고 식도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넘어오면 후두의 마개가 닫히는 거죠. 그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후두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셔야 되겠죠? 자, 가장 흔하고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는 어디예요? 호흡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병원체 탈출 통로 중에서 가장 흔하고 위험한 통로가 어디냐? 호흡기계. 또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흔하고 위험한 병원체 침입 경로가 어디냐? 침입, 들어오는 것. 그것도 호흡기계예요. 되셨습니까? 또는 호흡기계가 만약에 말이 없다면 뭐라고도 말한다? 가장 위험한 전파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침방울로 옮는 비말 전파. 그것도 의미가 같이 보셔야 됩니다. 호흡기계 찾았는데 호흡기계가 없어. 그러면 비말 전파 찾으시면 되세요. 되셨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서 출혈이 일어났다. 그 말은 이때 출혈은 뭐라고 한다? 객혈이라고 하겠죠. 객혈. 자, 그러면 객혈은 뭐와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토혈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혈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 나오는 루트가 달라. 객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객혈은 호흡기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토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얘는요, 소화기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객혈은 호흡기계, 토혈은 소화기계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입에서 나왔더라도. 그리고 토혈은 색깔이요, 암적색이다. 약간 시커멓게 검붉은 색으로 나와요. 어두운 색의 피를 토한다면요. 객혈은요. 선홍색의 피를 토해요. 선홍색, 볼그스름한 피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토혈은요. 그 피의 성분을 검사해 봤을 때 토혈은 소화기계니까 소화기 하면 위가 떠오르지. 그럼 위산 떠오르죠. 그래서 토혈은요. 성분이 산성이에요. 그런데 객혈은 성분이 뭐라고요? 알칼리성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토열은요. 토열은 안에 피가 나왔는데 그 안에 거품이라는 게 없어요. 거품이 없어요. 그런데 객혈은 결핵 환자가 피를 토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거품이 있어요. 그럼 객혈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객혈은 폐결핵 환자 떠올려봐. 그냥 하진 않아. 뭐 하다가 나와요? 기침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객혈은. 그런데 토열은 속이 울렁울렁거려. 기침하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울렁울렁거려서 메스꺼워서 토했더니 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호흡기계에서 나오는 거는 객혈이라고 한다. 그러면 객혈을 할 때는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밑에 알아두시죠, 여러분. 객혈시 간호 알아둡시다. 자, 객혈을 할 때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환자가 객혈을 하는 환자라는 호흡기계 문제니까 호흡이 힘든 환자들일 거야. 그래서 호흡이 힘들고 막 기침하고 하는 거니까 호흡이 힘들면 대부분 어떤 자세에 있어요? 호흡기계 환자들은 반자위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반자위를 취해주는 거 기본이죠. 그리고 이때 이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라. 코피도 뱉어라. 객혈도 뱉어라. 그죠? 뱉어라. 토열도 뱉어라. 발치했을 때 피는 삼켜라.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객혈시 여러분 중요한 간호가 어떤 게 들어간다?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입니다.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등을 두드려 준다 이런 말 나오면 하면 안 돼. 두드리면 자극받아서 기침이 더 나. 그래서 객혈도 더 해. 되셨어요? 그래서 4번으로 보시면 연관지어서 4번으로 보시면요. 이때 기침을 하다 보니까 객혈한댔잖아요. 그럼 기침을 참을 순 없어. 그럼 기침을 어떻게 하자? 큰 기침을 하지 말고 잔기침을 여러 번 하자는 거죠. 큰 기침은 삼가하고 잔기침을 여러 번 하자 하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뭐가 있다? 이 환자는 기도 유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를 토했는데 그 피가 기도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유지하려면 지금 피를 토하는데 물까지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더 기도가 막히겠지. 그래서 세 번째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혈 환자는 절대 안정 그리고 금식 왜 기도가 막힐까 봐요. 하는 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객혈은 어쨌든 출혈이니까 출혈일 때 지혈을 시키려면 뭐를 대야 돼요? 네, 차가운 걸 대야 되겠죠. 그럼 왜 차가운 걸 대? 혈관을 수축시키려고. 그래서 지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얼음 주머니를 어디다 대주지? 피를 토하는데 입에다 대줄까? 입을 벌려서 입에다 얼음 조각을 물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 피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흉부, 폐에서 나오는 거니까 흉부 쪽에, 가슴 쪽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대어줘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객혈 하면은 절대 안정 그리고 금식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이때 기침이라는 건 여러분 자꾸 말을 하면 기침이 자꾸 더 나잖아.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피가 자꾸 더 나니까.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밑에 그대로 보시면 옆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필기구를 준비하는 거겠죠. 필기구. 그래서 말을 여간하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때 환자가 객혈을 했다면 여러분 폐결핵이나 이렇게 전염성 결핵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때 객혈 같은 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뭐가 묻었어. 피가 묻었어. 그런 걸 소독하고자 할 때는 3%가 중요하진 않아. 그냥 크레졸이라는 거에 사용해서 소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객담 소독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예요? 객담 소독의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소각이야.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객담, 소각이 가장 좋지만 객담, 그리고 또 대소변 또는 토물 이런 거 있었죠.
객담, 대소변, 토물, 그리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변기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럼 뭐가 묻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크레졸 그리고 석탄산수 이런 거에다가 소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담, 대소변, 토물, 변기 소독, 환자가 여기에다 뭐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거 모두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다? 크레졸 그리고 석탄산수 이런 거 전부 다 하수구 청소하는 소독약이에요. 자,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 되셨습니까?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1, 2, 3, 4, 5 기억하세요? 1, 2, 3, 4, 5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뼈에 대해서 잠깐 해볼게요. 자, 뼈에서 여러분 그림에서 약간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줄이 선명하지 않아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뼈가 이렇게 있다면요. 뼈에 우리가 요 끝부분 있죠. 요 위아래 끝부분에는 뼈가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다는 말이 구멍이 약간 뚫려 있다는 거야.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구멍이 뚫린 뼈가 위아래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 그럼 끄트머리에 있는 이 구멍 뚫린 뼈를 뭐라고 한다? 해면뼈라고 합니다. 해면뼈. 해면뼈는 스폰지처럼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은 어떠냐면요.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여러분 더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뼈가 안에가 조직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 그래서 이 뼈를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화살표를 잘 해주세요. 치밀뼈라는 거예요. 치밀뼈가 구멍 뚫린 부분은 해면뼈고 그 위에 부분이에요. 요 윗부분의 뼈를 치밀뼈라고 합니다. 괜찮아. 그냥 혹시 정확하게 그냥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림에서 애매할 것 같아요. 해면뼈, 치밀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뼈 알을 바깥에서 싸고 있는 게 있지. 그래서 바깥에서 이 싸고 있는 이 부분은 뼈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특징이 골절을 입었을 때 뼈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골막이라고 했죠. 적어두셔야 되겠죠? 골막. 그래서 뼈를 싸고 있는 막을 골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골막은 뼈를 보호한다. 그리고 뼈를 골절을 입었을 때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뼈 앞부분에 보면은 앞부분이 제가 이렇게 치즈 크러스트 피자 안에 치즈 같은 것처럼 앞부분 있죠.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 그래? 골수라고 하겠죠. 골수. 자, 그러면 골수 아셔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적으시고, 자, 골수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면은 무슨 일을 해요? 골수는 혈구를 만들지. 단 어떤 거는 빼고요. 림프구는 빼고요. 림프구는 혈구긴 하지만 골수에서 안 만든다고요. 그럼 림프구는 뒤에 나오지만요. 백혈구 식구야. 백혈구 종류라고. 그런데 림프구라는 이 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요? 얘는 림프절에서 만들죠. 적어두십니다. 림프구는 림프절에서 만들고 나머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다 어디서 만든다? 골수에서 만든다. 되셨습니까? 이 골수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빈혈은 뭐라고 합니까? 재생불량성 빈혈. 그죠? 골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빈혈은 재생불량성 빈혈.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아까 뼈는 구멍이 엉성엉성한 뼈, 해면뼈, 그리고 촘촘하게 생긴 치밀뼈 이렇게 나누는데 그 뼈에도 우리가 뼈가 모였을 때 어떤 거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지골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 상지골이라는 말은 상체, 팔을 이루는 뼈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골이라는 말은 다리를 이루는 뼈라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 개가 연합으로 묶여서 다리를 만들고 팔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지를 구성하는 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 거죠. 적으셔야 되겠죠. 상지를 구성하는 뼈에는 먼저 어느 뼈? 우리가 쇄골이 있어야 되겠죠. 쇄골.
그 다음에 또 날개쭉지뼈, 견갑골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개가 모여야 팔을 결합을 시키지. 그럼 팔 위에 뼈를 뭐라고 할까? 상완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완골 밑에는 뼈가 밑에 팔 위에 밑에 뼈는 뼈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 쪽에 있는 뼈 그쪽에서 맥박도 재잖아. 그 뼈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요골. 그리고 새끼 손가락 쪽에 있는 얍실한 뼈는 뭐라고 합니까? 척골이라고 하겠죠. 척골.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손가락 뼈가 있겠지. 손가락 뼈는 뭐라고 할까요? 손수자를 써서요. 수골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골. 그래서 중수골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근데 숫자만 나오면 팔이야, 팔. 되셨죠? 수골이라는 거. 그건 손가락 뼈를 말해요. 이거는 상지를 구성하는 뼈다. 반면 하지를 구성하는 뼈에는요. 먼저 힙이 있겠지. 그죠? 골반뼈. 그 골반뼈를 광골이라고 하겠습니다. 골반이 있어요, 여러분. 다리가 움직이지. 광골. 그 다음에 또 엉덩이 힙을 이루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허벅지뼈가 있겠지. 허벅지뼈 뭐라고 할까요? 적으세요, 여러분. 대퇴골. 그 다음에 대퇴골 밑에 뭐가 있어요? 무릎뼈가 있겠지. 무릎뼈 뭐라고 해요? 슬개골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슬개골 밑에 뼈가 몇 개 있다? 우리 치킨 시켜 먹어도 여러분 밑에 뼈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얍실한 뼈. 그 두 개. 그 두 개의 뼈가 경골 그리고 비골 두 가지 뼈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발가락 뼈가 있겠지. 발가락 뼈는 뭐라고 할까요? 족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외우지 마. 족골은 발족자잖아. 족골 들어가면 하지죠. 그게 상지가 아니겠죠?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럼 이때 제가 무릎뼈 밑에 뼈가 두 개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뼈 두 개 중에서요. 엄지발가락 쪽에 있다? 이 뼈는 엄지발가락 쪽에 있으면서 좀 굵어서요. 나의 체중을 밑에서 받쳐주는 뼈야. 그 받쳐주는 뼈예요. 그 뼈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경골이라고 합니다. 적으셔야 되겠죠? 경골. 그래서 이거는 하부 대퇴부의 내측에 있다 이 말이. 여러분 똑바로 섰을 때 상상을 해봐. 안쪽에가 엄지발가락이에요? 새끼발가락이에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안에 있어? 아니잖아. 안쪽은 엄지가 있지. 그래서 안쪽에 있고 체중을 지탱하는 굵은 뼈예요. 그 뼈의 이름을 경골이라고 한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죠. 자 십자인대는 어디에 있냐 하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문제 아니에요. 십자인대가 어느 부분에 있냐, 십자인대 파열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십자인대라는 건 여러분 인대라는 게 힘줄이잖아요. 그럼 그 힘줄이 어디 있냐면 여기 무릎 관절 있죠. 요 무릎 관절 안에 사이에 십자 모양이야.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안에 힘줄이 이렇게 요 파란색 블루 색깔 보이는 거 있죠. 요 안에 힘줄이 요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십자로 꺾여 있어.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 엮인 것처럼 돼 있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교차해가지고 안에서 관절과 관절을 받쳐주고 있어요. 이 힘줄이. 그래서 무릎 관절과 관절 사이에 십자 모양으로 있다.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데 없어. 온이 어디에 있다? 무릎 관절에 위치하는 겁니다. 무릎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 그 사이에 십자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힘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 그냥 외워요. 안 되면 십자인대 파열 부위가 어디다? 십자인대는 어디에 있다? 무릎에 있다. 무릎 관절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안면골, 자 얼굴이에요. 자 안면골 하면 얼굴뼈야. 얼굴뼈에서 움직이는 뼈가 어디예요? 여러분 두개골인 거 안 움직이잖아. 두개골이 어떻게 움직여? 여러분 두개골이 움직인 거는 목을 움직였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두개골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럼 이때 안면 얼굴에서 움직이는 건 어디다? 아래 턱 쪽. 하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면골에서 움직이는 뼈는 어디다? 하악골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악관절이라는 말이 있죠. 자 악관절은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턱관절이란 소리예요. 악관절 턱이에요. 턱.
그러면 턱 관절을 구성하는 뼈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조금 구글에서 그림을 약간 캡처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요 부분이 턱관절이에요. 요 부분이 턱관절이 있어. 여기에 턱관절이 있어. 그럼 여기가 턱관절이 있는데 이 턱관절을 이루려면 여러분 여기 두개골 측면에 뼈가 있어야 되겠지. 두개골의 측면의 뼈. 그 측면의 뼈가 뭐예요? 측두골. 그리고 또 이 뼈와 이 관절과 연결하려면 여기 뼈가 있어야 되겠지. 자, 이 뼈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요게 하악골이라는 게 밑에 있겠죠. 그래서 측면에 있는 뼈 그리고 하악에 있는 뼈 같이 만나서 여기 턱관절을 구성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악관절을 구성하는 뼈 하면 뭐가 들어간다? 측두골 그리고 하악골 두 개. 되셨고 7번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광골을 구성하는 뼈. 자, 5번, 6번 몰랐다 하더라도 7번 알아두세요. 광골을 구성하는 뼈 하면은 힙을 이루는 뼈라는 거죠. 자, 골반은 여러분 뼈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 세 개지. 그래서 장골, 그 다음에 좌골, 그리고 치골 세 개예요. 장골, 좌골, 치골, 광골을 구성하는 뼈입니다. 되셨습니까? 아셔요? 자, 그 다음에 8번에는 우리 몸의 척추뼈는 모두 몇 개다? 26개예요. 척추뼈가. 그럼 척추뼈가 경추, 목뼈. 자, 목뼈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적으세요. 7개. 그 다음에 목뼈 지나고 척추뼈 지나고 가슴 쪽에 있는 척추, 흉추 몇 개다? 12개. 그리고 흉추 밑에 허리 척추, 요추 몇 개다? 5개. 그 다음에 그 밑에 욕창이 잘 생기는 뼈 근처 척추, 천추 몇 개다? 1개. 그 다음에 꼬리뼈 척추 1개 해가지고 모두 척추를 구성하는 뼈는 26개가 된다. 그 말입니다. 26개야.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26개 뼈가 있는데 여러분 요렇게 생겼잖아. 뼈라는 게 척추뼈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휘어져 있어.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참고인데 여기 휘어져 있어. 근데 뼈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이 신체로 쳤을 때 앞으로 있죠. 요 앞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또 구부러져 있는 뼈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목뼈가 되겠지. 목 척추가 되겠지. 목뼈가 하면 그 경추가 되겠지. 그 다음 요런 쪽에는 어디에요? 가슴 쪽에 여기는 불룩하게 나왔지. 뒤로 나갔지. 흉추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허리 쪽으로는 어때요? 불룩 들어갔지. 그죠? 안쪽으로 들어갔죠. 여기는 요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꼬리뼈 쪽은 또 나왔죠. 천추는 또 나왔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참고로 앞으로 나왔죠. 앞으로 나와서 구부러진 거를 전만이라고 합니다. 전만. 앞으로 나온 거야. 앞으로 나온 거야. 그럼 앞으로 나온 뼈, 척추 어떤 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앞으로 나온 거 하면 어떤 거 있어요? 경추 앞으로 나왔잖아. 약간 앞으로 휘어지듯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휘어지듯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온 뼈 하면은 경추 그 다음에 또 어느 뼈가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온 거 허리뼈. 허리뼈가 또 앞으로 좀 꼬불탕 나왔죠? 요추. 그래서 경추하고 요추는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 전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뒤로 구부러진 거는 뭐라고 할까요? 후만이라고 합니다. 후만. 자, 후만으로 뒤로 구부러져 있는 건 어떤 거다? 뒤로 돌출된 거 봐봐요. 보면은 요거지. 요건 뭐예요? 흉추가 되겠죠. 뒤로 구부러진 거, 흉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뒤로 구부러진 게 이게 청골 있는 쪽 뼈 있죠. 자, 그 뼈 천추 하는 거. 요 두 가지는 뒤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흉추, 천추는 후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거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마. 안 되면 버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만, 완벽하게 참고로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척추뼈는 26개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9번, 그래도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자, 참고인데 추간판이라는 거 적어두셔야 되겠죠.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간판은 다른 말로요, 디스크 또는 같은 말로 원반이라고도 하죠. 그럼 추간판은 여러분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요거 파란 색깔이 추간판이야. 파란 색깔이. 그럼 이 파란 색깔은 여러분 어떤 거야? 요게 지금 척추뼈잖아. 그리고 또 밑에도 척추뼈가 있지. 그러니까 척추뼈, 추골이란 게 척추뼈 그거 말한 거예요. 또 밑에 추골, 척추뼈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낑겨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충격이 왔을 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가 뭐라고 한다?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간판이 있으니까 충격이 완화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추간판, 디스크, 원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깥으로 여러분 요 두 번째 그림 봐봐. 두 번째 그림 보면 요 밑에 추간판 파란 색깔이 약간 바깥으로 삐져나왔지.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결론 추간판은 디스크라고 하는데 하는 일은 뭐를 한다? 척추의 추골, 척추뼈 그리고 또 추골,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일을 하는 게 추간판이라는 부분이다.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알아두시죠. 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 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적으셔야 되겠죠. 자, 뭐가 영향을 준다? 칼슘. 그리고 칼슘하고 친구 또 누구 있어? 인. 그래서 이 인은 굉장히 친화력이 높아서 칼슘하고도 친하고 누구하고도 친했어요? 칼륨하고도 친해. 칼슘하고도 친하고 칼륨하고도 친해. 맞죠? 그래서 칼슘인 하면은 뼈 떠올리세요. 그리고 또 비타민 중에서 뼈 하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비타민 D. 햇빛, 자외선 떠오르셔야 되겠죠? 비타민 D. 그 다음에 또 뼈하고 관련 있는 게 부갑상선 관련 있어요. 부갑상선. 얘는요, 뼈를 좀 약하게 만든다? 얘는 뼈에 영향을 준다는데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약하게 만들어.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잖아. 약하게 주는 것도 부갑상선. 그 다음에 또 갑상선 영양 줘요. 그럼 갑상선은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돼요. 그럼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뼈하고 관련되는 게 칼시토닌이라는 거 있었다 그랬죠. 이거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되셨습니까? 칼시토닌까지 있었어요. 자, 요런 게 전부 다 뼈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하는 거 알아두십니다. 봐주실 것.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근육입니다. 자, 근육은 여러분, 우리가 근육은 고기로 치면 살코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근육이요, 모양으로 한번 나눠 봤을 때 가로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 그럼 가로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근육을요, 뭐라고 하냐면요, 횡문근이라고 합니다. 횡문근 같은 말로 가로무늬예요. 행렬로 줄서 한 말이 옆으로 쓰는 거죠. 가지런하게. 그죠? 횡문근 가로무늬 근육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 가로무늬로 근육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하면은 골격,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있죠. 그게 가로무늬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또 심장에 붙어 있는 근육 있죠. 그게 가로무늬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또 가로무늬가 아닌 다른 거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평활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무늬가 아닌 거를요. 그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민자다. 가로무늬가 아니라 밋밋하다. 민무늬근이라고 할게요. 그럼 가로무늬가 아닌 근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장에 붙어 있어. 우리 몸 내장 안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있으니까 운동도 하잖아요.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근육은 가로무늬가 아닙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로무늬 근육은 골격근, 그리고 심장에 있는 심근, 가로무늬가 아닌 건 평활근이라고 하는데 내장근 이렇게 무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근육을요, 무늬 말고요, 이렇게도 나눠볼게요. 내 의지로 근육이 움직여지면 수익은, 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면 불수익은,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내 의지로 조절되는 근육은 아까 여기에서 보셨을 때 어떤 근육이에요? 골격근, 심근, 내장근 중에서 어떤 게 됩니까? 골격근이 내 의지로 움직여지죠. 자, 여러분 얼굴 들어보세요. 얼굴 들 수 있잖아. 손 들어보세요. 들 수 있잖아. 내 의지로 조절되는 거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은 조절이 돼. 수익은. 그 다음에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근육은 어떤 거예요? 심장 힘드니까 그럼 공부한다고 힘들다. 우리 한 10초만 쉽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장에 붙어 있는 근육도 쉽시다. 안 되죠. 이렇게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심장근, 내장근 두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근육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횡문근, 횡문근, 아이고, 횡문근, 그 다음에 횡문근, 그 다음에 내장근, 횡문근, 그 다음 내장근, 그 다음에 불수익은.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X, 틀린 말. 왜 틀렸습니까? 이거 틀린 말. 왜? 자, 이 말은 뭐냐면 횡문근으로 된 거는 내장근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야. 내장근은 아까 평활근이라 그랬어. 여기서 땡 틀렸어. 그리고 또 횡문근, 내장근은 불수의근이다. 이거는 맞는 말, 틀린 말. 이거는 맞는 말. 내 의지로 조절 안 되잖아. 그런데 다 맞진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번에는 평활근, 그 다음에 내장근, 그 다음에 불수익은. 자,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평활근 안에는 내장근이 들어간다. 맞는 말. 맞죠? 그리고 내장근은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불수익근이다. 맞는 말. 되셨죠?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근육주사 부위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IM을 할 때 어느 부분에 하냐면 가장 근육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근육이 많은 데는 엉덩이 근육이겠죠. 둔근 당연히 많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 자, 근육주사를 하는 부위 중에서 영아들에게 근육 주사하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영아들은 어느 근육을 이용한다? 엉덩이 근육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 허벅지 바깥 측면에 있는 근육. 그 근육의 이름을 적으셔야 되겠죠. 뭐라고 한다? 외측광근이라고 하겠죠. 외측광근 하는 거. 앞에다 적으세요. 가로 안에 영아들에게서 근육 주사하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외측광근. 그리고 팔에는 삼각근, 그리고 대퇴직근. 대퇴직근은 허벅지 앞부분이에요. 그럼 허벅지 앞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자가 주사하기에 좋은 부분이에요. 셀프로 자기가 IM하기 좋은 부분은 대퇴직근, 바로 앞부분, 정면의 앞부분이니까. 애기들한테 하는 부분은 외측광근.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정리하십시오.